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거라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외출 시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키맨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대장동 의혹과 관계된 많은 분들이 이 안타까운 선택 내지 시도를 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서 이건 또 왜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속 수감 당시에는 이런 일 없었는데 이게 공교롭게 석방이 되고 나서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시도를 함에 따라서 자칫하면 김만배 씨의 생명도 걱정될 뿐만 아니라 이 대장동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이 변수가 될 뻔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지워? 동아일보가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지워? 지워? 함께 보시죠. 뉘앙스가 중요한데. 서운의 지침을 받은 박지원 전 원장. 서해 피살 첩보 모두 지워라 지시했다라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기존까지 박지원 전 원장은 지운다고 해서 국정원에 있는 서버 자료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는데 어제 조사받고 나가면서 검찰 조사 받다 보니까 이게 지워지더라. 지워지네? 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지우라고 지시는 안 했다라는 주장은 변함없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삭제 자체가 안 된다는 것과 검찰 조사 받다 보니 삭제는 되네. 무언가의 어떤 뉘앙스 변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30%. 오늘 한국일보가 1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세금 부담 30% 준다. 그러기에 왜 공시지가를 그렇게 성급하게 올렸느냐. 라는 당시에도 비판이 있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더 비싸서 세금만 억울하게 내야 하는 우리 국민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세금 부담 30%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정상화되려면 조금 더 멀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폐기. 중앙일보 4면의 기사입니다. 신한울 1호기 준공식 날 윤 대통령 탈원전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에 이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없다. 무분별한 정책으로 경제를 망칠 뻔했다라는 강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고독. 연말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 하나 보도됐습니다. 고독한 사람들. 경향신문 1면입니다. 더 나아가 나홀로 사망, 고독사. 놀랍게도 해마다 8.8%씩 느는데 50대 남성이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홀로 사망 정부 첫 실태 조사.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이 50대 남성들은 정말로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을 많이 한 세대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50대 남성들의 고독사 비율이 가장 많은지 우리 사회가 다시금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인데 우리 주위를 좀 각별히 둘러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50대 남성들에게 특히 따뜻한 한마디 건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50대 남성. 괜찮지?
눈 내리는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그리고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김만배 씨 앞길, 이재명의 여론전, 앞길과 여론전이라는 주제를 꼽아봤습니다. 김만배 씨의 극단적인 시도 왜였을까요? 앞서 우리가 봤던 뉴스들은 김만배 씨의 자산을 은닉하는 데 조력을 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만배의 측근들, 이를테면 조폭 출신 오토바이 헬멧맨 등에 대한 체포 소식을 본 이후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만배 씨 측 변호인, 어젯밤 9시 50분쯤이에요. 김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며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수원 한 인근 도로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에서 흉기로 자해를 했습니다.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에 있고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제 대장동 사업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 헬멧 마중 오토바이맨 최모 씨, 쌍방울 전 부회장 출신이죠. 화천대유 금고지기 역할 이모 씨 등이 체포된 바 있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 고통이다라는 심경을 토로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뉴스 속보 하나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만배 재산 은닉 화천대유 이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 그리고요. 쌍방울 전 부회장, 이 오토바이 헬멧 최모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뉴스 속보도 전해드립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뉴스 속보 나오듯이 김만배 씨의 주변에 있는 최측근들, 뭐 이모 씨나 특히 쌍방울 전 부회장 최모 씨, 오토바이 헬멧 뜨고 호위했던 분, 자산을 은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체포됐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이것과 맞물려 김만배 씨가 어젯밤 극단적인 시도를 했는데, 강력계 형사 하시면서 뭐 무수히 많은 수사해 보셨으니까 김만배 씨는 왜 극단적 시도를 했을까요? 우선 신문을 받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여러 가지 항변을 해봤습니다만 수사기관의 수사가 그 범위를 좁혀옴으로써 더 이상 항변할 방법이 없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실제로는 죄가 없거나 비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부풀려진 상황, 이를 타개할 방법이 없고 오랜 시간 복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두 가지 모두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은 오히려 전자일 것 같습니다. 측근에 대한 체포 그리고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측근들은 모두 김만배 씨와 오랜 기간 깊은 관련을 맺고 지내온 인물들이고, 이 단순히 사건 전반의 참고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만배 씨의 입을 열 만한 키가 될 수도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김만배 씨가 이 대장동 사업으로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면 그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이 자산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때는 높은 형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비자금 조성 등에 관련된 인물들이 체포돼 구속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모든 재산이 몰수될 뿐만 아니라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 상황, 즉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김만배 씨가 입을 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한 압박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김만배 씨가 더 이상 이제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정적인 어떤 압박, 이런 걸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박성배 변호사의 어떤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말이죠. 김수영 교수님,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왜 이 대장동 의혹과 관계된 분들이 꼭 이 극단적 선택을 이미 시도하셨거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특히. 그렇죠. 지금 저도 이제 따져봤는데 이제 유한기 씨, 김문기 씨,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이야기했던 이모 씨, 또 배모 사무관의 측근이었던 분도 세상을 등지셨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때 왜 유동규 씨가 약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말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알게 됐었고, 이번에 이제 김만배 씨까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이게 우연히 이렇게까지 자주 겹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 대장동 사건 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저 안에 얼마나 엄청난 감당 안 되는 진실이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라는 건 사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뭐 목숨을 포기한들 뭐 돈을 지키든 뭘 하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목숨을 포기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라면은 감당 안 될 정도의 아주 큰 진실이 이제 묻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김만배 씨의 입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 정치적 생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김만배 씨가 입을 못 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남욱 유동규의 진술은 상당히 일치되는 지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김만배 씨가 입을 열 차례인데 전혀 이제 부인하고 말을 하지 않고 있죠. 거기에는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도 달려 있지만 또 지금 체포된 뭐 조폭 출신의 기업인들의 어떤 앞날도 달려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그동안 입을 열래야 열 수가 없었고, 그 이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도리가 없다. 예. 그리고 내가 입을 열게 되면은 내가 더 큰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어쩌면 이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속보를 보시고 김소영 교수님 언론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처음에 좀 무서웠다. 정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이렇게 소름 돋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며 말 잘못했다가 정말 실제로 큰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예. 자, 두 분의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 어떤 경우도 나의 목숨은 소중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극단적 선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대장동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시도가 많다라는 것도 일종의 어떤 선입견일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양수 의원님, 이 보면 돈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단계별로 지금 딱 그 문지기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돈을 마련을 해서 준 남욱 변호사 문지기가 이제 입을 열고 있고 주었다. 이재명 대표 측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돈을 건네받은 유동규 씨, 이재명 대표 측으로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있었으니까 그렇다. 받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지분, 천화동 1호 지분은 이재명 대표 측이 지분이 있는 걸로 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문지기가 김만배 씨잖아요. 천화동 1호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돈의 종착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인물일 텐데 그분이 지금 입을 안 열고 있다가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생명이 존중돼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뭐 만고 진리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죄를 졌다면 죄의 값을 치르면 되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명을 맞습니다. 해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반성하고 있는 죄를 국민들께 낱낱이 고하고 죄를 청하는 것, 벌을 청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유동규 씨가 자살 시도를 하고 그리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예. 그동안 이제 김만배 씨가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유동규 씨나 남욱 변호사나 정여각 회계사가 한 얘기들을 다 부정을 하고 다 본인 책임이다. 그다음에 뭐 그 1호도 다 본인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는 심경이 풀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했습니다. 이 사건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 주변 지인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내가 그냥 안고 가겠다부터 시작해서
뭐 그게 의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만의 의리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봤고 그동안 다 부정을 해왔는데 그런 거 압박 때문에 자살 시도까지 했는데 이제는 할 것은 다 했다. 이제는 이제 진실을 털어놓는 진실의 시간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인 스스로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부분의 그 자살 충동을 겪은 분들께서 그거를 시도하고 난 뒤에는 정말 이런 용기로 죽을 용기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도 뭐 약을 먹으려 했었다. 이재명 시장이 그때 경기도 국정감사 때 얘기를 해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그건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니까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라고 했는데 언론 보도는 그런 게 없었어서 이 측근들이 알려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유동규 전 본부장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군요. 네. 그 이후에 진실을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씨가 자살을 이렇게 시도했고 이제 그로부터 생명이 지장이 없다는 그런 지금 뭐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됐다. 그리고 털어놓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김만배 씨가 지금 입을 여는 순간 이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정말 뚜껑이 열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이 대장동 일당과 그다음에 이재명 측 사이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김만배 씨라고 저는 보는데 이 김만배 씨가 그동안 다 본인 책임이라 그랬던 것을 그 진실을 털어놓을 때 이재명 측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진실이 얼마만큼 공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가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던 제 입장은 첫 번째는 국민들 절망하게 만들고 또 피눈물 나게 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연루된 모든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은 싹 다 잡아들여야 된다는 네네. 거예요. 거기에는 이렇게 그 전체를 기획했었던 김만배와 대장동 일당 등이 있고 그 돈을 이른바 나눠 가졌는데 일정한 역할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금 이제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50억 클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그 사람들까지도 저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래됐죠. 이재명 당대표가 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측근들이 지금 그 혐의가 확인되거나 혹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하고 있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도 좀 분명해져야 되는 게 사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되게 샅샅이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다 이제 체포하거나 그 자료를 확보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재명 당대표의 직접적인 연관 혹은 이미 구속된 측근들과의 공모관계, 공범관계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제 김만배 씨를 압박하기 위해서 검찰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일단 수사를 확대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과정까지 단계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찰의 여타 공범자들, 관련자들의 기소장, 공소장 혹은 수사 내용 발표 등을 보면 그 이재명 당대표와 오랜 정치적 관계다, 정치적 공동체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지 법률적 용어인 공범관계라고는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서 또 다른 예단으로 나갈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말씀드리고요. 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이런 정황에 대한 막 검찰발 이제 연기 피우기는 상당히 되고 있지만 결정적인 연관 관련된 공모 관계가 드러나는 그런 확인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좀 아직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헬멧남, 오토바이남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만배 씨의 자산을 은닉하는데 조력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 최 씨, 오토바이남 이 최 씨를 체포했고 조금 전 저희들이 확인한
이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구속영장도 현재 청구돼 있다라고 저희들이 확인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 헬멧 남에게 김만배 씨가 이 구속 직전에 자료를 빼돌린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지난해 구속 직전 화천대유 비자금 조성 정황 담긴 내부 문건을 대량으로 이 최모 씨에게 전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입니다. 화천대유 이사 쌍방울 전 부회장입니다. 최모 씨 조사 중에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의 성격과 취득 경위를 검찰은 지금 추궁 중에 있다라는 보도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에게 이 최모 씨는 어떤 동생이냐? 김만배에게 최모 씨란 무엇이냐? 라는 걸 검찰이 규정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경사 출신이잖아요. 보시면 말이죠. 김만배의 자산, 도합 한 100억 원 상당 가까이 되는 거 아니냐. 80억에서 100억 원 가까이. 김만배 씨가 이 최모 씨에게 건네줍니다. 투자도 해줍니다. 30억, 30억, 30억. 뭐 이렇게 30억, 30억, 50억인가요? 그렇게 100억 가까이, 80억에서 100억 사이를 돈도 줄고 투자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이 담긴 이 대량의 문건이나 증거까지 이분한테 준다. 그리고 이 쌍방울 부회장 출신의 오토바이 남은 김만배 씨가 출소될 때 에스코트까지 해줬다. 자, 김만배에게 있어서 이 오토바이맨 최모 씨란 어떤 존재입니까? 강력경사가 보시기에. 헬멧 마중 최모 씨는 그 철거 용역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재개발 사업에서 철거 용역업체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선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 초반에 철거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실 재개발 사업조합 조합원들이 보통 일반의 국민들로서 재개발 사업조합 운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 초반에 철거업체를 운영했던 그 운영자들이 실질적으로 재개발 사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시공사 그렇군요. 등을 선정하거나. 그 과정에서 철거업체들 사이 알력 다툼도 상당히 심하죠. 철거 용역업체. 예. 실질적으로는 사업 초반에 철거를 넘어서서 재개발 사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이 사건에도 실제로 최모 씨가 관여했는지는 불분명하고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성남의 뜰이라는 성남시가 직접 참여하는 시행사가 굳건히 존재하기 때문에 철거업체의 영향력은 다른 재개발 사업보다는 다소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사업을 시행해온 인물들에게 철거업체 인사들은 늘 곁에 가까이 두고 서로 많은 정보를 교류하는 인적 관계가 상당히 두터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아마 김만배 씨는 특히 이 최모 씨와 상당히 두터운 인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법으로 체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의미는 김만배 씨의 돈을 빼돌리는데도 이 최모 씨가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범죄수익 은닉법에 따르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자는 당연히 처벌하죠. 예. 김만배 씨가 그 은닉의 주체라고 보는 것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돈을 받은 자도 예를 들어 대여나 투자 형식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 정황을 알고서 돈을 받았을 때는 역시나 범죄 수익 은닉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됩니다. 검찰의 시각은 예. 최 씨가 김만배 씨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정황을 알면서 다른 대여나 투자 형식을 빌려 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큰 영향력을 끼쳤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장동 사업 과정에 상당 부분 깊숙이 관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정황을 알고 있거나 김만배 씨가 심적으로 의지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관시킨 인물, 즉 보관받은 인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범죄수익 은닉법으로 체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만 단순히 비자금 조성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인물로서 대장동 사업 전반을 진술해 줄 인물로 검찰은 지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다. 그런 존재다라는 박성배 변호사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는요. 이 오토바이 최모 씨의 이력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 대장동 의혹에 조폭이 연관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자, 연합뉴스에도 보도됐군요. 최모 씨, 화천대유 이사이자 쌍방울 전 부회장, 김만배 재산 은닉 조력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김만배 씨의 자금 세탁 창구가 아니냐라는 의혹도 검찰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헬멧남의 과거를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목포를
기반으로 폭력 조직이 활동했다. 건축 철거 현장 용역 사업, 돈 벌고 세력을 키웠다. 전주 지역 폭력 조직 활동 이력이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 인수 과정에 참여를 했다. 발탁이 됐다. 쌍방울 대표 이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을 역임했다. 라는 과거가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도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김수경 교수님, 도대체 이 최모 씨는 조폭 출신은 맞습니까? 조폭 출신이 어떻게 상장회사의 부회장으로 갑자기 발탁이 될 수 있었죠? 보도에 따르면 이 최 씨 같은 경우에 목포에 기반을 둔 뭐 기업형 조폭이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조직폭력배 조직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김성태 회장이 그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 보여서 결국 부회장까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김만배 씨하고는 한 20년 지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조폭으로 활동할 때부터도 어쩌면 김만배 씨랑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오래된 관계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헬멧남이 김만배 씨 출소할 때 에스코트도 하고 김만배 씨가 검찰에 수사 받을 때 조사 받을 때 도시락도 직접 배달해주고 또 김만배 씨가 재판을 받을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재판을 들어가서 방청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너무 좋아하는 동생, 너무 좋아하는 형님이 관계된 일이라서 어려운 일 겪으시니까 좋은 마음에서 도와드리느라고만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김만배 씨 재판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었다는 거는 김만배 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범죄를 함께하는 관계는 신뢰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어두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두운 부분을 언제 어디서 악용해서 나의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에스코트하고 예의주시하고 뭐라고 말하는지 보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관계가 아니었을까. 보기에는 뭐 20년 지기고 아주 가까운 사이라지만 사실 이면에는 아주 그 면밀하게 혹시 나의 어두운 부분을 뭐 검찰 조사에서 불거나 재판 과정에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약간 감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의견입니다. 대장동 사업의 이 조폭의 그림자, 건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런 보도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에 했다라는 이 진술과 관련해서 두 가지 언론 보도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소개시켜 드릴 텐데 먼저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김만배 씨가 지난해 말 검찰에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진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 최모 씨 20년 지기 사회 후배 심성이 착해 건달할 친구는 아닌데 건달들을 많이 알긴 하더라. 김성태 전 회장도 최모 씨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보도의 또 다른 진술입니다. 이번엔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연합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지난해 10월 김만배가 조폭도 많이 한다. K사 쌍방울 주요 주주도 전주 건달 출신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김만배 졸개라고 한다. 2번 봤는데 김만배한테 굽실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모 변호사님, 이 건달들이요 굽실굽실 인사한다. 형님. 근데 김만배 씨는 법조 기자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건달이 아니잖아요. 네. 그때 건달이 왜 기자한테 형님 이럽니까? 구체적인 경위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저도 짐작만 할 뿐이지만 아니 혹시 그런 건달 많이 잡아보셨으니까 네네네. 강력경사 하실 때 그 조폭들이 반드시 힘이 있는 자에게만 굽신굽신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요? 말하는 힘은 물리적인 힘을 일컫죠. 예. 자기보다 힘이 세다고 그 사람한테 굽신굽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쁘게 표현하자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굽신굽신하게 됩니다. 즉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부여하거나 앞으로 이 인물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폭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기업을 키우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면 그에게도 상당한 예의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죠. 즉 이 사건에서는 실체 관계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아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예. 김만배 씨가 조폭들로부터 굽신굽신 인사를 받았다면 김만배 씨가 그 조폭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일정 부분 이익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향후 내가 일정한 기업을 키워내거나 아니면 일정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굽신굽신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예. 또 좋게 표현하자면
조폭임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충분히 친한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는 조폭의 위계 질서, 즉 김만배 씨가 조폭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폭은 자신이 그동안 지내온 조직의 생리 문화상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사회 경험이 풍부하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즉시 형님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굽신굽신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느 쪽이 될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형사야, 강력히 형사야. 네. 그럼 옛날에는 형님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제가 강력팀 할 때는 저한테까지 형님이라고 하진 않던데. 강력반 막내. 예. 저는 2000년대 중후반에 일을 하다 보니까 강력반 막내한테는 형님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예. 뭐 그 정도까지는 하진 않던데 이제는 나름대로 조폭들도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나름대로는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 조폭끼리 서로 알력 다툼이 있을 때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도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즉시 자신들의 사업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을 익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리적인 충돌을 서로 피하려고 합니다. 즉 사업상 경쟁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졌고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되도록 피하려는 경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기업형 조폭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확실히 이제 강력 형사 출신의 박성훈 변호사에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원욱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장동 의혹과 수사 상황이 점점 더 가속화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가장 측근 의원들도 이 일부 거리두기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이재명 거리두기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 주장인데 들어보시죠. 이재명계 의원들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항을 보궐선거에 대통령 후보 떨어지로 나와서 떨어진 사람이 금방 출마하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 의원들이 많이 있고 그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경선 때 가장 측근에 있었던 의원들도 일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재명 대표 경선 때 가장 측근에 있던 의원조차도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지만 지금 거리두기 하는 의원들이 많습니까? 그거를 알려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어야 될 텐데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일찍이 거리가 좀 있으시죠? 박용진 의원은 거리감이 좀 있으시죠? 당대표 경선 때 그리고 대통령 후보 내부 예. 경선 때에 뭐 이재명 당시 후보 주변에 정말 많은 의원들이 있었고 예. 또 많은 세력들이 있었던 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보셨던 일인 것 같고요. 지금 그때 같이 했었던 이른바 측근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뭐 얼마나 그 거리를 두고 있는지 그건 제가 뭐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당 대표가 되게 되면 여러분 그야말로 뭐 매일같이 당직자들과 한 20명, 30명에 가까운 당직자들과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뭐 여기 계신 우리 이양수 의원님도 당직자시잖아요. 아마 뭐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거의 매일같이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당 사무를 당의 업무를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측근인으로 또 분류가 되지 이전에 경선 때 도왔다 캠프에 같이 일했었다 한다고 그래서 어떤 시간을 같이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뭐 거의 하루 종일 당대표 일정이 이제 돌아가기 자연스러운 거리두기.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내 할 일은 끝났다. 뭐 여기까지만 도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뭐 알아서 쉬고 나도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와 뭐 같이 밥을 먹었네 안 먹었네 먹는 사람이 줄었네 늘었네 이런 얘기는 별로 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많은 우리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의 향배에 대해서 당연히 뭐 당의 동료 의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민주당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은 갖고 신중하게 보고 있고 또 말도 많이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라는 이 대표 비측근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박용진 의원님은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하고 거리두기를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예. 지금
이원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도 사실은 좀 느끼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박용진 의원님도 좀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말하시기 곤란하셔서 그럴 거고요.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 그 측근 의원들이 사실 뭐 대통령 선거 때라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열심히들 도왔죠. 그런데 첫 번째 실망한 것이 지역구를 계양으로 인천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출마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있었습니다. 대선에서 졌으면 일단 자중하고 일단 좀 이 침묵을 좀 지키다가 다시 복귀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지금 바로 국회의원 선거 나가가지고 국회로 들어와서 정치활동 재개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측근 의원들 중에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그걸 강행을 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예. 또 당대표를 또 바로 출마를 했잖아요. 당대표 그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그 측근 그룹에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표 자리에 가느냐. 사실 제가 그 측근 그룹 중에 상식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건의를 한 거죠. 보통 그 여의도와 정치의 그 순리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두 가지를 다 거부하고 다 출마를 강행했고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런 모습들에 실망한 그 측근 그룹들이 거리두기를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께서 그분들한테 눈길 한번 안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임 같은 데 가면 정말 눈길 한번 그쪽에 보내지 않는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은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충심으로 본인을 위해서 건의를 했고 이럴 때는 그런 이야기를 좀 묵살하다가 이제는 본인하고 거리두기를 한다고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섭섭함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적인 리더로서의 태도는 아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관측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어제 출연했던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하는 의원은 없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와 또 반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혹시 나를 꼬집지 않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사악하고 교활한 정치 검사들의 왜곡 및 조작 수사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 텐데 어떻게 이겨내고 있나요? 많이 단련돼 있긴 한데 최근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박지원 원장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 국정원 문건도 삭제되더라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물론 내가 삭제하라고 지시는 안 했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첩보 삭제 지시 정황 박지원식 답변법. 오늘 그 와중에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서훈 실장의 지시를 받고 지침을 받고 박지원 전 원장이 삭제를 명령 내지 지시했다라는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2020년 9월 23일 서해 공무원 피살 다음 날 1차 장관회의 서훈 실장 가졌죠. 그때 참석했던 관계자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묻어? 라는 반응,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동아일보 단독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벽 3시 박지원 전 원장 노은채 당시 비서실장에게 민감한 사안, 통신 첩보 관련 자료 일체 삭제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오전 11시 37분 보고서가 46건 삭제됐다. 라는 내용을 검찰이 정황을 확보했다라는 동아일보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이런 지시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그거 삭제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살짝 내용이 바뀐 부분이 조사 이후에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조사받던 검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선진화돼가지고 우리 검찰의 발전 사항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을 안 게 저는 삭제가 원천적으로 국정원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오늘 검사님이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삭제가 되더라고요. 통합 시스템, 그러니까 뭐 삭제 지시는 없으셨는데 삭제가 저는 없었습니다. 우리 국정원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삭제가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김수영 교수님, 박지원 전 원장께는 이게 좀 뭐 죄송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치인 출신의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에 내정되고 나서 국정원에 있는 굉장히 고위직이 사실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몰라요. 라는 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의도적인 패싱은 아닌데 박지원 전 원장이 아무래도 이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국정원장 자리를 유지했었고 정작 중요한 일들은 이제 원장이 잘 모르게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검찰 수사 받고 보니까 나는 그동안 원천적으로 국정원에 있는 자료는 삭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 이 말은 삭제됐더라. 첩보 내지 보고서가 삭제됐더라. 이 말입니다. 검찰 수사가 맞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박지원 전 원장이 기존에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그거 삭제 안 되는 걸 내가 삭제하라고 왜 지시했냐? 라는 건데 나는 지시 안 했지만 삭제가 됐더라. 그럼 누군가가 삭제를 했더라라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 모르게 누군가가 삭제를 했단 얘기잖아요. 그리고 원래 삭제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검찰 조사를 받고 보니 삭제가 되더라라는 말은 나 그만큼 국정원 시스템 잘 몰랐어. 네. 잘 몰라.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삭제가 됐더라도 나는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어라는 걸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난 국정원 시스템 잘 모른다. 그때 특히나 국정원장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잘 몰랐어.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는 요 책임에서 빠질 수 있는 거죠. 설령 뭐 무능한 국정원장으로 낙인이 찍힌다 하더라도 예. 나는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다 보니까 아예 이제 그걸 잘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전임 국정원장이 서훈 실장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새로 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서훈 전 실장, 그러니까 전임 국정원장의 입김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침 국정원이. 서훈 실장으로부터 이 은폐 내지 삭제 지시가 시작된 거 아니라는 검찰의 수사 상황이라면 박지원 전 원장 모르게 서훈 전임 원장 당시 안보실장, 더 높은 안보실장의 그립하에 국정원의 첩보 등이 삭제된 것 아니냐라는 또 다른 의혹이 박지원 전 원장의 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네, 박지원 전 원장이 말만 그렇게 안 했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중요한 거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은폐 시도 내지 국정원 자료가 상당수 삭제됐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그렇죠. 지금 삭제가 됐다라는 걸 자기가 예. 검찰에서 조사받아 보니까 확인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진짜 삭제가 되더라. 나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예. 그랬다는 건 실제로 삭제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시킨 건 아니다. 네. 그러면 누군가가 시켰겠죠.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말만 안 했지 사실은 전임 국정원장이었던 서훈 실장의 입김이 여전히 자기가 국정원장으로 새로 온 뒤에도 작동하고 있어서 나를 패싱하고 이러한 삭제 지시나 은폐 시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느냐. 예. 그러니까 내가 국정원 일을 잘 몰랐을 순 있어도 나는 그거에는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실제로 삭제된 파일이 있었냐라고 하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그 대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발언이 뭐 삭제됐다라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이 상당히 묘합니다. 그동안 박지원 전 원장은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첩보 삭제 지시 안 했지만 지시하더라도 원본이 국정원과 국공 서버에 남는다. 그럼 바보짓 하겠느냐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입장을 지금 변화를 한 거예요. 입장 수정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검찰 들어가서 보니까 삭제가 되네. 삭제가 되더라. 라는 발언입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원장이 상당히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은 남는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삭제라는 건 불가능하다. 누가 그런 바보짓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뭐 박지원 원장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체와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 바가 있지만 확인을 못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이 단순 실족으로 인한 표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서해 공무원이 그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되는 그 지점까지 10몇 킬로, 그죠? 10여 킬로 정도가 되죠. 그 지점까지 갈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류와는 거꾸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동력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거기까지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나 증언들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점을 확인을 하면 지금 검찰은 이 서해 공무원이 피해자가 그 지점까지 어떻게 갔는지, 왜 갔는지 이 부분을 밝혀야만 일부러 이 월북이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갔다라고 하는 검찰의 어떤 주장과 예단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서훈 전 안보실장과 관련된 구속영장에 보면 최근에야 확인이 됐다고 하는 그 구명조끼 내용을 검찰이 주장하는 그 주장 근거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당신 서훈도 몰랐고 대한민국 정부 무슨 정보기관 모두가 다 몰랐던 사항을 지금 확인된 부분을 가지고서 꿰맞추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만일에 이걸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적인 정권 차원의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좀 비판받아 마땅하고 해당 관련자들은 다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일정하게 그 검찰이 좀 무리하게 몰고 가고 있다고 하고 또 국방부와 해경이 정권 바뀐 다음에 단순히 이 주장을 다시 뒤집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아마 정치적으로 논란이 두고두고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좀 이제 갈래를 정리할게요.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세 가지 이 논쟁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월북이 아니냐 방금 말씀하신 이거에 대한 연관성은 당시 정부가 월북으로 몰고 가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지금 이제 박지원 전 원장과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는 또 하나의 결은 당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왜 구조를 안 했냐 대한민국 국민을 적극적인 구조를 왜 안 했냐에 대한 책임. 두 번째는 구조를 안 해놓고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죽였다 처참히라는 사실을 은폐하려 했었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결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원장이 지금 그 삭제도 안 된다. 원본 남아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 누가 하겠냐라고 했다가 검찰 수사 들어갔다 나와서 지금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 라고 발언을 바꾼 거예요. 은폐 시도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피격 공무원이 실종된 장소와 발견된 장소가 38km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빠져서 어떻게 갔는지를 아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고 그 증거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모르는 그런 와중에 월북했다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에서의 종전 연설을 앞두고 그것에 해가 될까 봐 북한이 남한 국민을 살해했다 그러면 해가 될까 봐 그렇게 은폐하려고 했었다는 거 그건 저는 그런 심증은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행동을 보면 은폐하려고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왜 문건을 삭제하겠습니까? 그 왜 문건 삭제 지시를 내리겠어요? 그 국정원장이 회의 마치고 났을 때 그 비서관들이 이거 나중에 국민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이 지금 수사 과정에서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훈 안보실장 회의. 서훈 안보실장 회의 끝난 다음에 미친 거 아니냐? 비서관들이 이거 지금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국민들이 나중에 알면 어떻게 예. 하려고 이거를 숨기느냐? 그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렇게도 절대 국정원 서버는 이 삭제가 안 된다 그랬는데 어제 나오면서 삭제가 되네요, 나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예.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금 그냥 야인으로 있다가 정치인으로 있다가 국정원장 한번 갔다 오신 분이 아니고요. DJ 그 김대중 정권 때부터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최고위직에만 있던 분입니다. 국정원의 시스템이나 국정원의 이런 상황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받고 나오시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검찰 칭찬을 왜 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검찰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예, 현대화되고 친절하고 검사님이 네. 상당히 상냥하고. 저는 국정원장으로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는 게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기 검찰 때문에. 개혁 됐네요, 보면. 아니,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 자존심상 그걸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을 칭찬함으로써 본인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따르게 보면 검찰에 지금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검찰에 협조하겠다. 나는 아는 거 다 얘기할 테니 나는 사법의 조여오는 사법망으로서 나는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물론 국민들한테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다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자세를 져야 되는 예. 것이고, 본인이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질 필요가 없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서 죄가 있는 사람이 벌을 받는 그런 상황을 네. 만들어야 되겠죠. 박지원 원장의 이 태도에 너무나 확 바뀌는 이 태도에 정말 제가 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박지원 전 원장 모르게 그런 삭제가 나왔을 수도, 삭제가 됐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아까 김수영 교수가 함께 좀 언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훈 전 실장이 월북 강조 보고서 작성 방향까지 지시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서훈 전 실장에게는 이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소각한 것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해당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 있죠. 2020년 9월 23일 서해 피살 다음 날 청와대 행사에서 서욱 당시 장관에게 서훈 당시 실장이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국방부에서 정리해주라. 검찰은 서욱에 월북 강조하는 자료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월북몰이의 시작으로 본다라는 동아일보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활발해지자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는 아니군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이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M1 사람 말고 날 소환하라. 근데 임종석 전 실장 그때 청와대에 없지 않았습니까? 소환해서 물어볼 게 없습니다. 임종석을 소환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글을 썼는데 정치하는 사람끼리 빨리 끝내자라고 하는데 뭐 아시는 게 있어야 검찰에서 불러서 소환을 하는데, 박성현 변호사님, 임종석 전 실장 그때 청와대 안 계셨잖아요. 그 소환 한들 본인 아시는 게 있겠으며 소환 한들 물어봐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마 상징적인 언사인 것 같습니다. 이는 정치 보복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사법적 절차를 거칠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일정 부분 협의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방식으로 일을 끝내자 연일 소환, 압수수색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국민들이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실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판이군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그렇죠. 전 정부를 대표한다 내지는 정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발언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황 판단이나 정책 결정을 형사사법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죠.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문사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서훈 전 실장도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고, 관계기관의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 인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사들은 직접 문서에 손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들입니다. 검찰의 시각은 단순히 문서에 손을 댄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도 거론할 수 있다는 입장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을 것 같은데 이 조사는 직접 조사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유족 측이 고소를 한 이상 조사 자체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문 전 대통령은 문서 삭제나 보고서 허위 내용 적시와 관련해 직접 연관돼 있다는 단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수사가 개시돼 문 전 대통령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시각은 단순히 문서에 손을 댄 것을 넘어서서 당시 공무원이 실족해서 바다에 빠져 표류하게 된 것일 뿐인데 관련 기관들이 월북으로 단정하고 몰아갔다. 즉 명백하게 월북이 아님을 인지하고서도 월북인 것처럼 몰아갔다면 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직무유기죄도 충분히 수사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입증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각 입장마다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판단 영역에 불과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문서에 손댄 행위. 그게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언어군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이고 본인을 소환한다 한들 소환할 리도 없고 소환해도 아는 게 없으니까 소환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쓴 그 마지막 글귀에 보면 이제 울산 사건이라고도 이제 있고요. 또 본인이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시점에 원전 또 울산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도 그걸 자꾸 그 M1 사람도 불러서 그러지 말고 나를 직접 소환해라. 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뭐 본인의 책임 문제는 다릅니다만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느냐면 여러분 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사실상의 철회, 또 원전 정책의 철회, 그리고 노동 정책에서의 또 철회 이런 식으로 이른바 ABM, Anything But 문재인이 한 거는 다 뒤집어라고 하는 되게 단순한 국정 방향이 지금 잡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와 비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울산 사건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서해 피격 사건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분야지만 사실은 문재인 케어라든지 원전 정책 그리고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 주 52시간 이런 정책은 우리 시대의 하나의 흐름과 방향이었거든요.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이전 정부가 했으니까 뒤집어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했던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모든 정권을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거쳐오면서 건강보험은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어요. 이 방향을 다시 뒤집는 게 과연 맞는지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흐름은 탈원전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 방향을 얼마나 어떤 속도와 어떤 강도로 어떤 정책과 융합해서 나갈 건지를 더 그걸 고민하셔야지 아예 뒤집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 정책도 그야말로 대한민국 과로사 사회 아닙니까?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멕시코와 스웨덴을 다투는 1, 2위 국가예요. 이런 식으로 노동 정책을 계속해서 일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강화하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정권이 바뀌었든 바뀌지 않았든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정방향으로 끌고 나가 주시길 기대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비판적인 어떤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있었던 뭐 원전 정책과 관련돼서 다 비판적인 그러니까 anything but 문이라는 비판 의식의 연장적인 이야기다라는 해석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주려다만 훈장, 김경수 사면 잡음. 김경수 전 지사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결정 다 했는데 왜 그러냐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무수석하고 시민사회수석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훈장을 주려 하다가 철회한 일도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실이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게 근정훈장 수여를 추진했는데 명분이 부족하다, 짧은 임기다, 부정적 여론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일각에선 훈장 주고 경질하려 했었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관행 따라 준비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주기로 했다.
두 수석의 인사조차 추측은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다. 경질과는 무관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두 수석은 최근 이런 논란이 있었죠. 들어보시죠. MBC를 배제한 거는 다른 언론 길들이기 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있어요. 자꾸 공격하시지 우리 말고요. 정무수석님.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예? 정무수석 뭐라고요?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지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훈계하는 겁니까? 뭐 하는 태도예요? 거칠게 표현됐다고 들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누가 쓰신 겁니까? 강승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적은 거를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 봐 우려돼서 제가 지웠습니다. 강덕구 의원님. 사적으로 둘이 나눈 대화의 메모지를 엄중한 국감장에서 오해를 불러일 것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뭐 핵심 전략기획부총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두 수석에게 이제 훈장 주고 경질하려 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아니 왜 주냐? 라는 여론의 이제 때문에 이제 아마 철회가 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뭐 대통령실 뭐 내부 사정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들려오는 얘기라든가 언론 보도된 것들을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분에게 훈장을 수여하려고 하니까 많은 언론인들이 최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질책을 좀 받았던 분인데 훈장을 주려는 거 보니까 훈장 주고서 이제 경질하려는 거 아니냐. 네. 여기까지 이제 좀 상상이 추측이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태원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훈장 계획은 별도로 하지 않겠다,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정부가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좀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뭐 훈포장 주고 상 주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조여매고 반성하고 좀 더 자성하고 열심히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양수 의원님 그렇게 되면 이제 훈장 없이 교체합니까? 교체 얘기도 사실은 많지 않고요. 사실은 그 이제 이 수석들이 대통령의 참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과 수석들은 굉장히 가까워야 됩니다. 굉장히 가까워져서 어떤 이야기든지 허심탄회하게 해야 되고 심지어 이 국민들 생각이라면 그것이 대통령께서 굉장히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걸 반드시 진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사실 친해야 됩니다. 그 친한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 친해지기 전에 자꾸 문제 있다고 바꾸고 친해지기 전에 뭐 별로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자꾸 바꾸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서로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모든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저는 상당 기간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면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 될 것이다. 좀 전방위적인 사면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 화합과 통합을 고려해 여야 정치인 사면범위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그리고 민병헌 전 국정원 2차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전병헌 전 정무수석 등등 이제 광범위하게 사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야의 굵직한 정치인들과 또 이제 국정원 내부에서 어떤 개인적인 횡령 등의 혐의가 아닌 어떤 국가를 위해서 국정원에 임무를 하다가 이렇게 복역이 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고위직들에 대해서 사면이 돼야 되는 건 아니냐. 뭐 민병환 전 차장이나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통이 크고 범위가 넓은 사면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가 최근에 반발을 했습니다. 나 가석방 원치 않는다. 뭐 넓게 해석하면 사면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이 정치적인 해석에서는 괄호 열고 복권까지 해줘 라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주요 의원들이 복권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당 반응, 대통령실의 반응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거부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은 냉담한 것 같아요. 급기야 뭐 없던 일로? 고위관 계자. 정해진 건 없는데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 할 말 없다. 자꾸 여론 나쁘게 만들면 사면하고 싶어도 못한다. 없던 일로가 아니라 여론이 제일 나빠지니까 좀 가만히 계셔라. 뭐 이런 말 같아요. 사면을 해주려는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 확정된 사람이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다음 정치적 입지 만들 의도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당 반응은 어떨까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 하냐. 정치 근육 키우기다. 이게 다 정치적인 계산이다라는 거죠. 김기현 의원입니다. 조국의 강 건너지도 않았는데 더 뻔뻔한 경수의 해일이 등장했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아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면장, 우피,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성은커녕 자신이 양심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습니다. 자, 언론인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면은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난 사면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 그럼 사면. 하지만 복권은 안 돼. 결정할 수도 있고, 그래, 사면 없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경수 전 지사 이 같은 반발. 그렇죠. 이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좀 주목해서 본 부분은 그 가석방 불원서를 보면은 자기는 여전히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3번이나 재판을 받아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불복하는 듯한 표현을 정치인이 한다는 건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대법원이 어떤 대법원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하에 문재인 정부의 대법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있는 그 대법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금 유죄를 받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아가지고 이런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 3심 재판을 엄연히 겪어서 유죄가 나왔고, 근데 이런 경우가 한명숙 재판도 마찬가지였죠. 3심을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뒤늦게 무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민주주의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불복하는 듯한 모습 보이는 거 전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3심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냥 재심을 신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여론몰이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어쨌든 뭐 본인이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 너무 이게 당당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어떤 죄보다도 불량하다는 생각을 드는 게 뭐 뇌물이나 횡령 같은 것들은 어쨌든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거에서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건 그 민주주의의 체제 자체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런 사람이 다시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선거에 대해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다시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복권을 해주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당초에 사면만 해주고 복권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저렇게 마치 무슨 양심수 독립투사라도 되는 듯이 저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뭐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김경수 지사 좋으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 국민 통합 차원에서 국민들 좋으라고 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더더욱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군요. 김수경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노웅래 의원이 어제 강하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 내용을 강하게 반박했는데, 특히 이제 띠제와 관련된 내용, 이 검찰이 만든 작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 집에서 압수한 돈 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입니다. 검찰은 마치 검은 돈을 집에 쌓아놓은 사람으로 주홍 글씨를 찍고 저를 마녀 사냥했습니다.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민주당을 와해시키겠다는 파괴 공작에 민주당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그런 마음으로 무도한 검찰에 전 맞서겠습니다. 자, 지금 박선미 변호사님, 노웅래 의원과 검찰 쪽에서 나온 내용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 쪽에서 나온 내용은 띠지가 비교적 최근 거다. 이게 어떻게 뭐 예전 몇 년 전에 뭐 장례식 때 받은 금액이냐라고 하는데, 노웅래 의원 주장은 그 돈 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이다. 검찰이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은 검찰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정치 자금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사업가가 노웅래 의원에게도 정치 자금을 공여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는 다르게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현출되었으니 나름의 진술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진술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서 정치 자금을 공여한 사실이 확정되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건과는 달리 자신이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정도라면 이 사건 자체가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압수수색도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웅래 의원은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거도 박약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택에서 돈 뭉치가 다수 발견됐지만 그 돈 뭉치를 입수하게 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하다고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친 부의금, 장모님 부의금, 아울러 출판 기념회 축하금으로 받은 돈이고, 일부 돈은 봉투째에 담겨 있었지만 그 돈까지 모두 다 꺼내서 정치 자금으로 수수한 돈으로 검찰이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검찰이 있습니다. 이제 돈다발로 조작을 했다. 원래 봉투였는데 그렇죠. 이런 주장이에요? 즉, 이 현금이 오고 간 사건에서 검찰은 현금을 주요한 증거 사실로 포착하지만 이 현금을 취득하게 된 다른 경위나 정치 자금으로 수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데, 사실 검찰에서 주장해야 할 내용은 노웅래 의원이 전면적으로 국민과 당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법원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서 체포 동의안 처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신변에 이상이 있을 수 없도록 나름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호소이고, 이러한 호소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름 다른 사정이 덧붙여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검찰과 그리고 기소가 된다면 기소 위에 재판 단계에서 주장할 내용에 준할 정도로 상당히 상세하고 직접적인 주장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의문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있는 돈을 장롱에 보관하고 있는 게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의혹부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노웅래 의원이 지금 강하게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돈다발 띠지가 없었는데 검찰이 그걸 만들어냈다면 이건 진짜 큰 문제인데, 과연 21세기에 검찰이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만, 노웅래 의원 강하게 반박한 주장 있는 그대로 전해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건 민주당의 딜레마입니다. 체포동의안 이거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당론으로 뭔가를 정할 거냐 말 거냐,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잠잠합니다. 딜레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 본인이 기획된 수사라고 주장하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벌써 박홍근 원내대표 말이 의원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냐. 이게 보세요.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작하고 있고 민주당에 대한 야당 탄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웅래 의원 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획된 수사라고 주장하니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냐. 뉘앙스가 다릅니다. 부결 시에는 방탄전당, 가결 시에는 이재명 사당, 뭐 이런 부담이 있죠. 안민석 의원, 기동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론은 없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의혹에 대한 지도부의 자세와 노웅래 의원 의혹에 대한 지도부의 자세가 좀 달라 보입니다. 아직까지 당론도 안 나왔고, 전용기 의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당론으로 뭘 결정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의원들 알아서 판단하라는 건데, 현재 기류가 어떻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이제 입장을 보면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에 관련해서는 뭐 경찰이 혐의를 확정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뭘 뭐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는 검찰 쪽에서는 그냥 연기만 피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냥 이렇게 그냥 공중을 향해서 이렇게 뭐 정치적 수사로 검찰의 태도를 비판하는 걸로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이게 자칫 넘어가서 그 범죄 혐의가 이제 일정하게 확인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했었던 측근들에게까지 너무 대변인단이 너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했고 또 당내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지금 수위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당론으로 부결시키자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제 기억에는 딱 한 번 있었네요. 2012년 박지원 그 당시 원내대표, 박지원 원내대표가 또 나오는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사건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체포영장이 왔거든요. 그때 제가 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만 당 대변인으로 참여했었던 의총의 분위기는 결사옹위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냥 자진 출두하는 걸로 그 표결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절대다수 정당이 되고 나서 다 가결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그걸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 적은 없고 의원들 스스로가 양심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소신 투표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할 텐데요. 그럼 혹여 이재명 대표권에서도 이제 당론으로 부결하거나 그런 건 없겠군요. 저는 당론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론이라고 그러면 표결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 들어가서 무기명 비밀 투표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의사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의원들 전체의 분위기를 당론 투표라고 하는 건 일단 의미도 없다. 의미가 없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게 국회 보고가 돼야 되거든요. 국회 그 영장이 대통령 재판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오늘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모르겠어요. 본회의 열릴지 안 열릴지도. 본회의가 원래 오늘 2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양수 의원님 원래 2시인데 오늘 뭐 대통령하고 그 국민의힘하고 무슨 국정 보고대회 하신다고 그래서 아마 그 시간에 본회의를 못 열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면 오늘 본회의 없는 거죠. 예산안 합의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아까 잠깐 나왔던데 화면에 오늘 원래 보고가 되고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보고도 안 되면 또 다음 주로 미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본회의가 이제 언제 잡힐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당론 자체가 이런 건 부적절하다라는 박용진 의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뜨거운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조민 씨 입학 취소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이의 제기를 했는데 권익위가 이걸 기각했습니다.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라는 거죠. 행정심판 제기했지만 권익위가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관련 첫 공적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 말인즉슨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라는 권익위의 유권 해석이 나온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느냐? 최종 선고 전까지는 부산대 학적 의사 면허는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권익위가 조민 씨의 이의 제기를 이제 기각한 거군요. 권익위의 판단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를 했던 것이 부당하다면서 이제 행정 심판을 제기했거든요. 아셔야 될 게 행정 심판하고 행정 소송은 다른 겁니다. 행정 소송은 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거고요. 행정 심판은 법원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판단을 내려줄 테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합의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소송을 남발하면은 이제 낭비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권익위의 행정 심판을 제기를 했죠. 그랬더니 권익위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는 정당해라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민 씨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왜 행정소송을 이미 냈는데 또 행정심판을 또 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차피 법적 구속력은 행정소송 결과가 있어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권익위 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인사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제 추측컨대는 조민 씨가 만약에 행정심판을 권익위에 제기를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민주당 인사가 어쨌든 지금 권익위원장으로 있으니 조민에게 더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부산대에 가서 이것 봐라 행정심판 결과 취소가 부당하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권익위에서는 아니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결과를 내온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산대가 오히려 이걸 근거로 우리의 입학 취소는 정당했다는 걸 역으로 주장할 수 있게 돼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공적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민 씨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참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누누이 생각컨대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굉장한 큰 복인데 아이들의 앞날을 오히려 치맛바람을 휘날리는 부모들이 망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수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군요. 자, 세 번째 소식 공개합니다. 권성동,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시사했는데 정치권에서는 브라더, 장제원 브라더는 김기현 의원에게 마음이 가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대표 출마 결심하셨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최종 결심이 서면은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님이랑 소통을 하거나 연락하신 적은 있을까요? 장제원 의원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하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고요. 또 장제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나 또 뭐 그런 해야 될 역할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장 연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속내는 김기현 의원과 어떤 연대다 이런 관측인데 함께 보십시오. 권성동 의원 당대표 출마 시사했는데 김기현 의원은 장제원과 코드 맞는 부분 많다.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사실 꽤 오래전부터 이제 김장 연대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친계 의원, 대선 승리 과정에서 당시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의 공로가 크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수 의원님, 네. 그 누가 됩니까 당대표? 그 제가 뭐 알 수가 없죠.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은 사이 괜찮습니까 요즘? 권성동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사이예요. 네. 두 분 다 그 예전에 그 친이계였고 이명박 대통령 때 정치 입문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당이 탄핵을 겪으면서 바른정당으로 또 쪼갤 때도 둘이 같이 갔다 또 같이 왔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정치적 그럴 때 항상 같이 움직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사실 뭐 누가 봐도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대선 공신은 우리 권성동 의원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중마고우라는 그 말을 통해서 권성동 의원한테 이제 신뢰를 심어줬고 권성동 의원이 그 중마고우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아주 열심히 했는데 특히 장제원 의원도 대통령께 이제 연결해 준 분이 우리 권성동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분은 그래서 상당히 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장제원 의원도 삼선 정치인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목표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 매번 권성동 의원의 동생으로만 그냥 아우로서만 이렇게 자리매김되는 것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 뭐 그 김기현 의원도 또 훌륭한 분이라서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 같이 정치를 뭐 도모하고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어느 쪽이 그걸 선택할지는 뭐 제가 장제원 의원 속에 들어가 보질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권성동 의원, 김기현 의원 훌륭한 분들이 이번 우리 당대표 선거를 좀 뜨겁게 달궈주신다면 우리 당이 컨벤션 효과도 이루고 훌륭한 당대표를 뽑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들은 그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 저희 채널A에서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